반만 년 역사의 권위로서 민족의 장구한 자유와 발전을 위하여 인류의 양심에 따른 세계 개조의 큰 흐름에 따라 육당 체남선이죠. 육당 체남선이 국학자죠. 또 국학자 반열에 그 당시에 위당 정인보 선생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현대 와서도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도 고민을 같이 하시고 또 그 이전에 근현대사에서 이분들이 발견해낸 것이 있어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이거와 뜻만고 거기다가 우리 민족의 장관 역사와 같이 접목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홍익인간의 이념입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 교육 이념으로 홍익인간의 이념이 들어가 있죠. 홍익인간의 이념은 그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단군 신화에서 나오죠. 단군 신화에 홍익인간의 그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때 이분들이 강조하고 발굴해냈어요. 또 그것은 과거에는 그 대한민국이 몰락해 갈 때 6.25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결집해가지고 나라를 구하자 6.25 구신론도 나왔고 또 한쪽으로는 불교를 통해서 한영훈 선생님 같은 경우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게 뭔가 일본의 신도 침략이라든지 사상 침략, 제국주의 침략을 갖다 막아내자 6.25 구신론, 불교 구신론 다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대한제국이 멸망해 갈 때 1904년 정도 이후 점점 뭐가 등장해요? 단군을 중심으로 해서 결집하는 학자들이 그거는 대한제국 때 고종 때 대한제국 선포하고나서 증보문헌비고 편찬을 시작을 해요. 그 10년에 걸쳐서 그게 완성이 됐는데 증보문헌비고 편찬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최고의 석학들이죠. 고전에. 이런 분들이 상당수가 나중에 임의정부에 가서 참여하고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일자에 국내에서 또 우리 국학을 위해서 종사를 해요. 뭐 장지영 같은 분들, 창강 김태경 같은 분들, 또 조항구 선생님 같은 분 임정에 가서 활동을 했죠. 또 김기원 선생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나철의 대전교 창립이 있잖아요. 그 저기 제동에서 그 북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한 거로 이렇게 전해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외침 속에서 뭔가 사상적인 침략, 민족의 혼 같은 거 이런 것이 자꾸 말살되어 가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서 내세운 깃발, 거기에 인물이 바로 민족의 시조로 거론되는 단군이고 또 단군의 사상 중에서 홍익인간의 이념 이것이 같이 나오고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으로 이렇게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3.1운동에 반영된 요 내용, 그 다음에 대한제국 당시에 그 기본적으로 지향했던 그 방향,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문물정비 차원에서 증보문헌비고를 편찬했는데 증보문헌비고 편찬했을 때 증보문헌비고를 살펴보면 거기 항목이 단군에 관한 것이 집중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조선왕조 500년 동안 중국에 사다종호하니까 단군을 내세울 수 있어요? 단군 내세우면 우리 주권, 우리 독자적인 나라다 자꾸 강조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뭐가 많이 등장해요? 기자조선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기자는 성현이죠. 우리 문화 발전에도 기여를 했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계속 조선조 500년 동안 기자 계속 기자능에 가서 제사하다고 많이 그래. 대한제국 때 와서는 기자보다 더 할아버지 더 위에 단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 선포할 때도 그렇고 3.1운동 이후에 국내에서 국화하는 분들도 그렇고 단군은 우리 민족의 시조이자 우리 민족의 자긍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임의정부에서 활동하던 모든 분들이 단군을 기초로 한 종교가 뭐냐면 대종교입니다. 이거는 뭐 유럽에 가서 공부를 했던 일본에 가서 공부를 했던 이거 어떤 신앙과 관계없이 민족의 신앙 차원에서 민족의 시조, 국조 차원에서 단군을 떠받들고 매주 행사를 했습니다. 대한제국 군인 출신, 관료 출신,
또 일본에 가서 교육받고 온 분들, 또 이승만 박사도 이거 대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했고, 또 백범김구 이런 분들 마찬가지고 모든 신교육을 받은 분들이 단군은 민족의 시조로서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래서 현대에 와서 교육 이념에 홍익인간의 이념이 이제 반영됐다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흐름을 김이 독립선언서 이 의미는 뭐 더할 수 없어요.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에서 국가와 개인의 주권 문제,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 천부인권설 이런 걸 모두 다 우리가 망라해 볼 때 최고의 명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제하를 볼 때 너무 어떤 인물이나 뭐 어떤 단체 이런 것을 맨날 친일반일 이런 쪽으로 다 너무 강조해서 이걸 접근하다 보면은 그것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야 지난주에도 참 이승열 박사 참 좋은 강의를 해줬는데, 인천 김성수, 동아일보, 또 조선일보도 이제 다 거론하면 거기도 많은 분들이 있겠죠. 또 중앙학교, 또 일제의 민족 기업을 일으켰던 분들, 또 미국에서 활동했던 분들, 또 러시아나 중국에서 활동했던 이런 많은 분들, 이런 분들 모두 아울러서 같이 이렇게 좀 뭐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끌어안는 이러한 과정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이 결핍돼 있고 어디 쪽만 특별히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이 강조를 하는 건 좋은데 다른 쪽을 자꾸 이렇게 평가절하 하면서 이걸 부각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교과서가 참 힘들어요. 요즘 교과서 제가 쓰는 문제로 몇 번 좀 홍역을 치렀는데, 저는 아직까지 후회는 안 합니다. 잘 써보고자 했는데, 그렇게 너무 어떤 그 집단과 집단 이해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평가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어느 쪽에서도 힘들어요. 조금 더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어느 정권이 쓰면은 그런가 보다. 그 다음 정권에 가서 자기 그 정권 나름대로 그 어떤 그 국민이 뽑은 대표니까 거기에 맞게 쓰는 걸 지켜보고 모자란 건 비평도 하고, 다음 정권에서 그러면 그걸 또 수정해서 보완하고 해서 자꾸 업데이트를 시킨 방향으로. 이거는 진영 논리가 되다 보니까 잘 써도 욕먹고 못 써도 욕먹고,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김이동이 써놓으서 얘기하면서 나에게도 자유를 달라, 학문적인 자유를 달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생각까지 다 듭니다. 얘기가 좀 많이 빗나갔습니다만, 자, 김이 독립선언의 이런 의미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이 한국사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다른 많은 분은 저 부분은 연구가 많으니까 다 생략을 하고요. 시간 관계상 한국사 내에서 지니는 의미와 그 세계사적 의미를 간단히 요약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적 영향과 우위. 김이 독립선언 3.1운동의 결과 국내와 러시아 지역에 가서 독립운동하던 분들, 또 중국 땅에 가서 독립운동하던 분들 해서 뭐 7개, 8개 그 임시정부 형태가 등장을 했는데, 그 중에 내용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세 군데가 서울에서 등장한 그 한성정부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러시아 땅에서 연해주에 거기서 등장한 노령정부, 또 중국 내륙에 상해에서 조직된 그 임시정부,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같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거론되는 인물이 구시대 인물들도 있지만 신시대 인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구시대 인물은 뭐 박영효나 선동이나 이런 분들이죠. 신시대 인물로는 뭐 이제 이승만, 안창호, 이동희 이런 분들이 많이 등장하죠. 어떻든 이렇게 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장소를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로 계속 내려오는데, 사실은 정통성은 서울에 있는 한성정부가 정통성을 갖고 있어요. 다만 위치를 상해에 둔다. 왜 정통성을 갖느냐? 해외 노령이나 그 상해에서 조직된 임시정부는
국내에는 전국 13도 대표들이 몰렸으니까 대표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정통성을 여기다 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통합된 임시정부의 출발은 4월이 아니라 언제예요? 그해 9월에 들어가서 등장한 통합된 임시정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는 셋, 7, 2단계에 가서 통합된 임시정부. 거기에 중요한 강조점이 두어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이정부 수립의 사상적 기반이 되고 민주공화제 헌법을 채택하는 계기가 되죠. 이것이 45년 해방되고 48년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될 때 헌법 전문에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1운동이 계속 강조가 되죠. 그 이후에 이제 뭐 보면은 한 7차, 8차 이제 개헌이 있으면서 3.1운동에서 이제 임시정부가 강조되고 또 4.19가 또 5.16이 들어가고 나오고 또 유신 이후에 또 내용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좀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그냥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헌법 전문은 관여한 게 제일 좋다. 저는 맨 처음 이렇게 헌법 제정 당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있는 내용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요즘 여러 다른 것도 사건도 넣고 하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넣을 게 너무 많죠. 그래서 헌법 전문 간묘하게 기본 이념 요지만 밝히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개인의 주권이 완비되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선언이 되어 있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정식적인 토대가 됐다. 한국 근대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것이 이제 기미독립선언이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이 국제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으면은 중국의 5.4운동 요거는 1차 대전이 끝나고 중국이 독일이나 유럽 열강들이 이제 다 내놓고 물러가야 되잖아요. 독일은 산동반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중국으로 당연히 돌아올 줄 알았더니 1차 대전에 일본이 참전했죠. 승전국의 일원이 됐어.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것을 일본이 차지하는 내용이 됐어요. 그래서 독일 맥주가 어떻게 돼요?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포함돼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북경대학의 학생들이 북경에 있는 학생들이 천안문에서 대회를 열고 일본의 21개 요구사항에 대한 거부 운동을 하게 되면서 그때 언급한 것이 코리아에서도 말이지 저 식민통치하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이런 운동을 했는데 도대체 중국은 뭐냐?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인도의 비협력 운동, 그리고 이제 나중에 타고르와 같은 시성은 코리아는 동방의 등불이라고 했죠.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은 코리아는 아시아의 등불이 될 것이다라고 했죠. 아시아의 등불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의 등불이 되어야 할 과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집트, 각 지역에 이제 학생들이 참 그 당시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들의 독립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요즘 연구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기미독립선언 3.1운동은 정의와 인도로 나아가는 세계의 역사의 발전에 빛나는 업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앞으로 갈 길 가지고 많은 논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또 학계에도 여러 가지 논쟁이 심하고 그런데 어떻든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시기에 일제 식민통치하에서 자기들 목숨을 내놓고 개인보다도 민족과 또 코리아를 위해서 이런 선언서를 내고 또 그 위에 동참하고 또 이 운동 위에도 순환을 당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교육에 종사하고 실업에 종사하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이러한 선조들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역사학자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역사학자도 상당히 좀 그런 분들 생각할 때 조금 송구스러운 마음이 참 굉장히 큽니다. 이상 저의 강의를 소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